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태어나기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사산된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잊지 못했고 살아있는 빈센트를 볼 때마다 죽은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빈센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체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4년 후 1857년 5월 1일 빈센트에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테오도루스, 줄여서 테오. 빈센트와 달리 테오는 밝고 사교적인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테오를 좋아했지만 빈센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빈센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격렬한 감정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달랐습니다. 어린 테오는 형 빈센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빈센트를 피할 때 테오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빈센트가 들판을 홀로 거닐 때 테오는 뒤를 따랐습니다. 두 소녀는 함께 네덜란드의 평원을 걸으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빈센트는 동생에게 나무의 이름을, 새의 노랫소리를, 구름의 움직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테오, 저 나무를 봐. 저 가지들이 어떻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지 보이니? 마치 신에게 손을 뻗는 것 같아. 빈센트는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소년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869년 16세가 된 빈센트는 학업을 중단하고 삼촌의 소개로 구필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그, 런던, 파리를 오가며 미술품을 거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빈센트는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보였고 고객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예술 작품을 팔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예술 작품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종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유한 고객이 화려한 그림을 원할 때 빈센트는 그에게 어두운 사실주의 작품을 권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873년 테오도 형의 뒤를 이어 구필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테오는 화랑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고객들은 테오를 신뢰했고 그의 추천을 따랐습니다. 반면 빈센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런던에서 하숙집 주인의 딸 유제니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빈센트의 열렬한 구애를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은 빈센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화랑일에 무관심해졌고 종교에 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밤을 새웠고 고객들에게 예술이 아닌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882년 8월의 어느 밤 파리. 테오도루스 반 고흐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25세의 청년. 구필 화랑에 촉망받는 직원. 그의 앞에는 백지가 놓여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첫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에게.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5페이지에 걸친 긴 편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자기 혐오가 공존하는 그런 편지. 테오, 나는 또 실패했어. 시엔이 나를 떠났어. 그녀는 내가 가난하고 미래가 없다고 했어. 그녀 말이 맞아. 나는 29살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번 달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도 돼.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게. 태호는 형의 글씨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급하게 써 내려간 문장들. 잉크 얼룩. 형의 손이 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울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도. 태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형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형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술가의 길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길을.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형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형이 나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나는 형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형이 없었다면 나는 예술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형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그림을 파는 상인에 불과했을 겁니다. 형은 내게 예술의 의미를,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태호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아파트.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그가 다루는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네, 드가, 피사로. 오늘 하루만 해도 그는 3,000프랑어치의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의 월급은 200프랑이었습니다. 여기에 커미션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프랑 정도를 벌었습니다. 파리의 노동자가 한 달에 100프랑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테오는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달 150프랑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7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테오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형은 대체 언제까지 자네 돈으로 살 건가? 벌써 몇 년째인가? 그림이라도 팔리면 모를까? 한 점도 팔리지 않잖아.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테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형의 편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은 빈센트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알았습니다. 형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형이 보내온 습작들을 볼 때마다 그는 형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 동봉된 150프랑으로 캔버스와 물감을 사세요. 그리고 형이 보고 싶은 것을 그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영혼이 보는 것을 그리세요. 형의 그림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같은 시각 네덜란드 뉘넨의 작은 오두막. 빈센트 반 고흐는 촛불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9세.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하고 옷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농부 가족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 그는 이 그림에 몇 달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습작을 그렸고 구도를 바꿨고 다시 그렸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야.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이 거친 손들이, 이 지친 얼굴들이, 이것이 진짜 삶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왜 가난한 농부들 사이에서 살며 그들을 그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네덜란드 미치광이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빈센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테오, 나는 때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 그림을 보려 하지 않아. 나는 정말 예술가인가 아니면 그저 자기 기만에 빠진 미친 사람인가? 내가 아니었다면, 내 편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별빛이 소용돌이치는 하늘을,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런 장면을. 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빈센트는 테오의 편지와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150프랑. 그는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방세 20프랑, 음식값 80프랑, 캔버스와 물감 50프랑. 정확히 맞았습니다. 테오는 항상 빈센트가 필요한 만큼 정확히 보냈습니다. 빈센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 파리에서 인상주의 전시회가 있었어요. 모네의 새 작품들을 봤습니다. 빛의 표현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형의 그림이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네는 빛을 그리지만 형은 영혼을 그립니다. 빈센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테오는 항상 그를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실패자라고 부를 때 테오만은 그를 예술가라고 불렀습니다. 형, 나는 오늘 한 부유한 수집가에게 르누아르의 그림을 팔았어요. 5,000프랑이에요. 그 사람은 즉시 구매했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이요. 나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형의 그림 한 점이 르누아르의 그림 10점보다 가치 있다고요. 빈센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의 여인의 얼굴에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지친 눈에, 그녀의 거친 손에. 테오를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 그려야 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나를 믿어주니까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세상의 반대편에서 두 형제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테오는 생각했습니다. 형은 천재야. 세상이 아직 모를 뿐이야. 빈센트는 생각했습니다. 테오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두 형제 사이에는 1000km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편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끈으로. 챕터 2 선택의 순간들. 1886년 3월 파리. 테오는 구필 화랑사장에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급여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월급 인상 제안서 250프랑에서 400프랑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상이었습니다. 반고흐, 자네는 우리 화랑의 보물이야.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가 인상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어. 이제 자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싶네. 테오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자네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 화가 자네 형 말일세. 솔직히 말하면 그의 그림은 우리 화랑의 이미지에 맞지 않아. 너무 어둡고 너무 거칠고 상업성이 없어. 테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형의 작품을 우리 화랑에서 전시하려 한다는 것 알고 있네. 그건 곤란해. 우리는 고급 미술 시장을 다루는 곳이야. 자네 형의 그림은 솔직히 말하면 아마추어 수준이야. 사장님, 테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형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알아. 가족에 대한 자네의 충성심은 대단하네. 하지만 비즈니스와 개인은 분리해야 해. 자네가 만약 형을 계속 지원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하게. 하지만 우리 화랑의 이름으로는 안 돼. 태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급여 인상 400프랑이면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는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형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태호, 나는 이제 파리로 가고 싶어. 인상주의를 직접 봐야겠어. 그들의 색채를, 그들의 기법을. 하지만 파리는 비싸다는 것을 알아. 나는 내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만약 내가 파리에 간다면 나는 내 집에서 지내도 될까? 그러면 방세를 아낄 수 있을 거야.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파리에 온다. 그것은 형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자신에게는 그는 상상했습니다. 빈센트와 함께 사는 것을, 형의 불규칙한 생활, 격렬한 감정, 기복, 끝없는 예술 논쟁.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오는 게 좋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 그날 저녁 태호는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 파리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나는 형이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고갱, 베르나르, 툴루즈 로트렉. 형에게 좋은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급여 인상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형이 미안해할 테니까. 형은 항상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1886년 3월부터 1888년 2월까지 2년 동안 빈센트는 태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밤에 일했고 낮에 잠을 잤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물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캔버스가 모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형은 카페에서 다른 화가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이들, 그들은 예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빈센트는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형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태호의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태호, 자네 형은 좀 이상해. 자네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야. 태호는 대답했습니다. 형은 고통받고 있어.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형을 도와야 해. 하지만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랑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태호, 나는 오늘 깨달았어. 색채의 비밀을, 보색의 관계를. 노란색 옆에 보라색을 놓으면 둘 다 더 강렬해져. 이것이 일본 판화의 비밀이야. 빈센트는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태호는 피곤했지만 들었습니다. 형의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봤으니까. 형이 얼마나 행복한지 봤으니까.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1887년 겨울, 태호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태호는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말했습니다. 태호,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의 형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는 너무 불안정해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를 우선시해요. 나보다. 태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옳았습니다. 그는 형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미안해, 마리. 하지만 나는 형을 버릴 수 없어. 형은 나를 필요로 해.
그래요. 마리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테오. 하지만 나는 두 번째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테오는 혼자 울었습니다. 조용히 빈센트가 듣지 못하도록. 그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형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빈센트는 동생의 슬픈 얼굴을 봤습니다. 테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형. 괜찮아. 하지만 빈센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알았습니다. 자신이 동생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테오, 나는 파리를 떠나야겠어. 빈센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프로방스의 빛을 보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도 자유가 필요해. 형, 나는. 아니, 테오. 나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너는 결혼해야 해. 가정을 꾸려야 해. 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 테오는 울고 싶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위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어디에 있든 나는 형을 지원할 거예요. 매달 변함없이. 이것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태어나기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사산된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잊지 못했고 살아있는 빈센트를 볼 때마다 죽은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빈센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체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4년 후 1857년 5월 1일 빈센트에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테오도루스, 줄여서 테오. 빈센트와 달리 테오는 밝고 사교적인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테오를 좋아했지만 빈센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빈센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격렬한 감정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달랐습니다. 어린 테오는 형 빈센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빈센트를 피할 때 테오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빈센트가 들판을 홀로 거닐 때 테오는 뒤를 따랐습니다. 두 소녀는 함께 네덜란드의 평원을 걸으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빈센트는 동생에게 나무의 이름을, 새의 노랫소리를, 구름의 움직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테오, 저 나무를 봐. 저 가지들이 어떻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지 보이니? 마치 신에게 손을 뻗는 것 같아. 빈센트는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소년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869년 16세가 된 빈센트는 학업을 중단하고 삼촌의 소개로 구필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그, 런던, 파리를 오가며 미술품을 거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빈센트는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보였고 고객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예술 작품을 팔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예술 작품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종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유한 고객이 화려한 그림을 원할 때 빈센트는 그에게 어두운 사실주의 작품을 권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873년 테오도
형의 뒤를 이어 구필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태호는 화랑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고객들은 태호를 신뢰했고 그의 추천을 따랐습니다. 반면 빈센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런던에서 하숙집 주인의 딸 유제니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빈센트의 열렬한 구애를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은 빈센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화랑일에 무관심해졌고 종교에 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밤을 새웠고 고객들에게 예술이 아닌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882년 8월의 어느 밤 파리. 테오도루스 반 고은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25세의 청년. 구필 화랑에 촉망받는 직원. 그의 앞에는 백지가 놓여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첫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에게.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5페이지에 걸친 긴 편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자기 혐오가 공존하는 그런 편지. 테오, 나는 또 실패했어. 시엔이 나를 떠났어. 그녀는 내가 가난하고 미래가 없다고 했어. 그녀 말이 맞아. 나는 29살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번 달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도 돼.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게. 태호는 형의 글씨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급하게 써 내려간 문장들. 잉크 얼룩. 형의 손이 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울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도. 태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형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형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술가의 길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길을.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형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형이 나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나는 형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형이 없었다면 나는 예술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형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그림을 파는 상인에 불과했을 겁니다. 형은 내게 예술의 의미를,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태호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아파트.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그가 다루는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네, 드가, 피사로. 오늘 하루만 해도 그는 3,000프랑어치의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의 월급은 200프랑이었습니다. 여기에 커미션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프랑 정도를 벌었습니다. 파리의 노동자가 한 달에 100프랑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태호는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달 150프랑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7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태호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형은 대체 언제까지 자네 돈으로 살 건가? 벌써 몇 년째인가? 그림이라도 팔리면 모를까? 한 점도 팔리지 않잖아.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형의 편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은 빈센트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알았습니다. 형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형이 보내온 습작들을 볼 때마다 그는 형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 동봉된 150프랑으로 캔버스와 물감을 사세요. 그리고 형이 보고 싶은 것을 그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영혼이 보는 것을 그리세요. 형의 그림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같은 시각 네덜란드 뉘넨의 작은 오두막. 빈센트 반 고흐는 촛불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9세.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하고 옷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농부 가족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 그는 이 그림에 몇 달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습작을 그렸고 구도를 바꿨고 다시 그렸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야.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이 거친 손들이, 이 지친 얼굴들이, 이것이 진짜 삶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왜 가난한 농부들 사이에서 살며 그들을 그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네덜란드 미치광이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빈센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테오, 나는 때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 그림을 보려 하지 않아. 나는 정말 예술가인가 아니면 그저 자기 기만에 빠진 미친 사람인가? 내가 아니었다면, 내 편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별빛이 소용돌이치는 하늘을,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런 장면을. 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빈센트는 테오의 편지와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150프랑. 그는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방세 20프랑, 음식값 80프랑, 캔버스와 물감 50프랑. 정확히 맞았습니다. 테오는 항상 빈센트가 필요한 만큼 정확히 보냈습니다. 빈센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 파리에서 인상주의 전시회가 있었어요. 모네의 새 작품들을 봤습니다. 빛의 표현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형의 그림이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네는 빛을 그리지만 형은 영혼을 그립니다. 빈센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테오는 항상 그를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실패자라고 부를 때 테오만은 그를 예술가라고 불렀습니다. 형, 나는 오늘 한 부유한 수집가에게 르누아르의 그림을 팔았어요. 5,000프랑이에요. 그 사람은 즉시 구매했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이요. 나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형의 그림 한 점이 르누아르의 그림 10점보다 가치 있다고요. 빈센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의 여인의 얼굴에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지친 눈에, 그녀의 거친 손에. 테오를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 그려야 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나를 믿어주니까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세상의 반대편에서 두 형제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테오는 생각했습니다. 형은 천재야. 세상이 아직 모를 뿐이야. 빈센트는 생각했습니다. 테오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두 형제 사이에는 1000km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편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끈으로. 챕터 2 선택의 순간들. 1886년 3월 파리. 태호는 구필 화랑사장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급여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월급 인상 제안서 250프랑에서 400프랑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상이었습니다. 반고우, 자네는 우리 화랑의 보물이야.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가 인상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어. 이제 자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싶네. 태호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자네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 화가 자네 형 말일세. 솔직히 말하면 그의 그림은 우리 화랑의 이미지에 맞지 않아. 너무 어둡고 너무 거칠고 상업성이 없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형의 작품을 우리 화랑에서 전시하려 한다는 것 알고 있네. 그건 곤란해. 우리는 고급 미술 시장을 다루는 곳이야. 자네 형의 그림은 솔직히 말하면 아마추어 수준이야. 사장님,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형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알아. 가족에 대한 자네의 충성심은 대단하네. 하지만 비즈니스와 개인은 분리해야 해. 자네가 만약 형을 계속 지원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하게. 하지만 우리 화랑의 이름으로는 안 돼. 태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급여 인상 400프랑이면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는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형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태호, 나는 이제 파리로 가고 싶어. 인상주의를 직접 봐야겠어. 그들의 색채를, 그들의 기법을. 하지만 파리는 비싸다는 것을 알아. 나는 내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만약 내가 파리에 간다면 나는 내 집에서 지내도 될까? 그러면 방세를 아낄 수 있을 거야.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파리에 온다. 그것은 형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자신에게는. 그는 상상했습니다. 빈센트와 함께 사는 것을. 형의 불규칙한 생활, 격렬한 감정, 기복, 끝없는 예술 논쟁.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오는 게 좋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 그날 저녁 태호는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 파리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나는 형이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고갱, 베르나르, 툴루즈 로트렉. 형에게 좋은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급여 인상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형이 미안해할 테니까. 형은 항상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1886년 3월부터 1888년 2월까지 2년 동안 빈센트는 태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밤에 일했고 낮에 잠을 잤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물감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캔버스가 모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형은 카페에서 다른 화가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이들, 그들은 예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빈센트는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형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태호의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태호, 자네 형은 좀 이상해. 자네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야. 태호는 대답했습니다. 형은 고통받고 있어.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형을 도와야 해. 하지만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랑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태호, 나는 오늘 깨달았어. 색채의 비밀을, 보색의 관계를, 노란색 옆에 보라색을 놓으면 둘 다 더 강렬해져. 이것이 일본 판화의 비밀이야. 빈센트는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태호는 피곤했지만 들었습니다. 형의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봤으니까. 형이 얼마나 행복한지 봤으니까.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1887년 겨울, 태호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태호는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말했습니다. 태호,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의 형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는 너무 불안정해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를 우선시해요. 나보다. 태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옳았습니다. 그는 형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미안해, 마리. 하지만 나는 형을 버릴 수 없어. 형은 나를 필요로 해. 그래요. 마리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태호. 하지만 나는 두 번째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태호는 혼자 울었습니다. 조용히 빈센트가 듣지 못하도록. 그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형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빈센트는 동생의 슬픈 얼굴을 봤습니다. 태호,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형. 괜찮아. 하지만 빈센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알았습니다. 자신이 동생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태호, 나는 파리를 떠나야겠어. 빈센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프로방스의 빛을 보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도 자유가 필요해. 형, 나는. 아니, 태호. 나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너는 결혼해야 해. 가정을 꾸려야 해. 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 태호는 울고 싶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위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어디에 있든 나는 형을 지원할 거예요. 매달 변함없이. 이것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